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 또 졸부, 저 같은 졸부 있잖아요. 졸부와 찐 부자들, 찐부가 또 보는 관점도 다르더라는 거예요. 가난한 사람이 보면 와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상황들도 졸부들이 보기에는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졸부들이 보기에 와 대박이다 하는 상황들도 찐부자들이 보기에는 아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. 부자 되고 싶다면 안목의 레벨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? 당연히 찐부자들의 안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 급한 대로 저 같은 졸부의 눈높이에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? 자, 얘기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죠. 제가 보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망하기 전에 하는 짓들이 있더라고요. 잘된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.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남겼던 마지막 멘트 3가지를 정리를 했어요.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졸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찔한 그런 멘트들 3가지 지금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요즘 포르쉐 싸더라. 여기 첫 번째입니다.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자기 레벨에 따라 바꾸면 된 것 같아요. 요즘 뭐 그랜저, 요즘 아반떼, 뭐 아니면 요즘 뭐 벤츠, 요즘 BMW, 뭐가 될까요?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차예요, 차. 예, 이거는 너무 아찔한 포인트예요. 아니 누가 돈 벌어서 차 바꾸고 싶다는데 이거는 이제 차 바꾸기 직전이잖아요. 근데 이게 무슨 뭐 아찔한 포인트가 있어? 무슨 생각 드세요? 부럽다. 아니면 나도 뭐 돈 많이 벌면 차 바꿔야겠다. 이거는 빵점짜리 생각입니다. 그나마 나은 상태는 뭐예요? 이제 소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친구가?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건 50점이에요. 근데 졸부들, 급하게 돈 번 사람들이 아찔함을 느끼는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. 그럼 뭔가 바로 이겁니다.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. 감가상각. 감가상각이 뭐예요? 가령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사요. 돈 벌었으니까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월 지출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뭐가 들어갈까요? 뭐 기름값, 보험료 합쳐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내가 돈 많이 버니까 50만 원이면 괜찮지. 근데 그게 사실 50만 원만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왜? 감가상각이 되니까. 대부분의 차는요, 사놓으면 가격이 오를까요? 오르는 경우도 있죠. 무슨 아주 희귀한 클래식카 뭐 이런 거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를 가져오면서 그러면 네가 클래식카를 사던가. 아니잖아. 그랜저 사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. 그나마 이거 얘기하잖아요. 그럼 그랜저는 감가가 적어서 괜찮대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진짜 희귀한 클래식카 외에는요, 차는 문짝 여는 순간 가격 다 떨어집니다. 비쌀수록 더 떨어집니다. 집은 비싼 집 사놓으면 올라갈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다 떨어져요. 다 떨어져요. 무슨 얘기하냐면 제 친구가 포르쉐를 샀어요. 뭐냐면 기름으로 가는 포르쉐를 샀어요. 4.0이래. 그래서 아니 무슨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이걸 사냐 이랬더니까 이제 더 이상 기름으로 가는 4.0 스포츠카는 생산하기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게 클래식카가 될 거래. 그럼 너 100년 살던지. 지금부터. 더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막 거품 오고 이럴 때 이게 잠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. 중고차가. 대기가 막 이만큼씩 걸리면서. 이 친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? 연락이 안 됩니다. 아찔한 순간이에요. 예. 그럼 1억짜리 차를 샀다고 했을 때 얼마가 빠지나요? 한 2천만 원이 빠집니다. 그럼 한 달 나누면 얼마예요? 167만 원. 그쵸? 그러면 사실 1억짜리 차 유지비는 아까 전에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? 더하면은 217일 거 아니에요. 내가 만약에 뭐 이자나 이런 걸로 이미 삶이 다 클리어되고 여유로 217만 원씩 쓰는 거 문제 없으면 상관없지. 그죠?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? 아직 그 정도 못 벌었어. 이게 그 자산을 만들고 나면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. 캐시플로우가 있어요.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요. 자산을 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캐시플로우가 생산이 돼요. 근데 우리가 이거 뭐예요?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 하는 거야. 예? 자영업 해가지고 자산을 만들었다고요. 우리가 월 5천이든 얼마든 이거 졸부야. 벌었어. 근데 아직 내가 자산을 다 못 채웠어. 근데 여기서 깎아가지고 217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나중에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자산에서 나온 뭐 배당이든 월세든 이자든 뭐가 새롭게 만든 이 캐시플로어에서 내가 217을 감당하고도 생활비가 돼. 그건 써도 되지.
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그러면은 얘는 이거 자산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자영업을 다시 키우기 위한 재투자로 가든지 이걸 해야 돼. 그래야지. 이거는 졸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. 졸부는 뭐야? 돈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예. 사실은 1억 쓰는 게 아니라 217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숨은 비용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. 요즘 같은 세상에 한 10억 벌었다고 인생 끝났습니까? 아니에요. 좋은 아파트 하나도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근데 그 정도 벌었다고 사자마자 가격 떨어지는 거를 아직 사진 않았지만 그런 멘트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? 눈에 보이는 돈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아직 못 보는 수준이구나. 씨앗돈이 있어요. 얘를 쌓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. 그래, 재투자는 어떤 거예요? 성장을 위한 계속 돈이에요. 그 다음 얘는 뭐예요? 그 첫 번째 사업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애야. 이걸 해가지고는 졸부의 길에 갈 수도 없어요. 찐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. 그럼 우리는 뭘 사야 될까요? 우리가 차를 그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할 때 문제가 뭐였어요? 감가상각, 가격이 떨어진다. 그럼 반대로 뭘 사면 돼요? 어차피 돈 쓸 거면 가격이 오르는 걸 쓰던지 아니면 원래 내 사업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내가 공중에다 감가상각으로 날릴 돈이었으니까 기회비용이 제로잖아. 그럼 이거는 어때요? 이렇게 해서 내가 신사업을 시도했어. 그럼 얘가 날아가도 어차피 포르쉐 감가되는 거 천천히 날아가는 거나 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두 번째로 뭐예요? 이 포르쉐는 비용 처리 돼요? 안 돼요. 비용 처리가 안 돼. 근데 얘는 비용 처리 돼요? 비용 처리 되잖아. 그럼 훨씬 더 내가 포르쉐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. 아직 성장폭이 남았는데. 첫 번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. 두 번째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뭐예요? 나 이제 좀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겠어. 이거. 나를 위한 선물로 뭘 해요? 번아웃이 왔어. 번아웃 극복. 더 힘들어. 자, 이건 아직 졸부의 마인드가 됐다 안 됐다? 누가 나를 위한 선물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? 무슨 선물이에요? 자, 우리가 이쪽에 500만 원 들어있어요. 이거 500만 원 빼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이쪽에다 500만 원 넣으면서 나를 위해 내가 500만 원을 줬어.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? 없잖아.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. 뭐 선물을 줄 수 있지. 선물 주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. 만약에 돈이 진짜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. 죽을 때 돈 무덤에 싸두고 갈 것도 아니고 써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요, 또 이거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. 매주 선물을 한다는 거죠. 야근했으니까 치킨, 이번 주 고생했으니까 주말에 쇼핑 한번 하고,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고. 이 셀프 선물들은 전부 뭐에 걸릴까요? 아까 감가상각 있잖아요. 감가상각에 다 걸립니다. 고생한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?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. 이런 사람은 있을까요? 자, 없죠. 그럼 뭐예요? 아니, 어차피 돈 써서 날아가는 건데 경험 소비한다며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경험 소비를 하면 안 되나? 부동산 임장을 가는 경험을 소비하면 안 되나? 그 경험이 나는 더 좋은 것 같은데.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. 2호점이 내 꿈이야. 2호점을 세울 만한 곳에 건물의 월세를 알아보는 경험을 소비하면 안 될까요? 이거 경험이 다 공짜예요.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공짜예요. 예. 꼭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돈 많이 벌 거라면서 나를 위한 경험 선물을 무조건 소비적인 경험 선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꿈이 점점 멀어지잖아요. 쓰면서.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맞는 경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. 아니면 아예 소비를 안 하던지. 감가상각 말고 또 다른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나를 위한 선물 자체가 나한테 사실은 안 좋은 경우. 앞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치킨, 마라탕 맛있어요. 근데 몸에 좋을까요? 좋지는 않아요. 스마트폰 바꿔요. 스마트폰 액정 이만한 걸로 바꿨어. 막 접히는 거 바꿨대. 그럼 좋아지면 어때요? 그쵸. 젊은 친구들은 접히는 걸로 안 바꾸죠. 미안합니다.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좋은 걸로 바꿨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사진 찍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한두 번은 상관없는데 매번 이러면 열심히 앞으로 달려놓고 다시 빠꾸하고. 그러면 2호점이라는 꿈은 어디로 갈까요? 진짜 꿈나라 가는 거죠. 뭐. 거기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거 있잖아요. 고생했으니까 보상하는 개념입니다. 저희가 저번에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.
쇼츠에서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? 사람은 동기와 능력이다. 어떤 실천이라는 거는 동기와 능력의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능력 넣고 여기다 동기 넣고 여기가 곡선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실천 영역이고 이 밖에 있는 거 못한다. 이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?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어떤 결과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 동기라는 거 있잖아요. 이 동기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. 내재적 동기, 외부 동기. 외부적 동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. 외재적 동기의 문제는 뭔가요? 상품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. 애들한테 사탕 사줄 테니까 숙제할 때 사탕 다 떨어지면 숙제 안 하는 거예요. 사탕이 없어지면 안 해요. 나중에는 금방 질려가지고 사탕 하나로 만족 못하고 어떻게 돼요?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줘 이렇게 해요. 계속해서 외부 동기에 의한 실천은 계속해서 기대값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. 선물이 없으면 하지도 않고 선물은 금방 질립니다. 나중에는 선물로 1억, 10억을 쓰면 될까요? 그것도 안 되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외부 동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적 동기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진짜 내가 뭐 돈미셀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이 문장, 이거를 누가 딱 입을 떼는 걸 보는 순간 아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왜? 이제부터는 출구 없는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. 그러면 너네 같은 돈에 미친 새끼들은 셀프 선물 안 하니? 하긴 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야.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, 의미, 일 자체가 즐거워야지 이게 되는 거지 선물 보고 내가 한다?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요즘 누가 본다고 누가 나 불러서 안 될 것 같아. 누가 자꾸 나 불러. 외부 모임이 너무 많아. 이거는 돈을 좀 벌잖아요.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.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. 왜? 이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누구 소개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모임 자리가 계속 많아지게 돼요. 요청도 많아지게 되고 모임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레벨이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되게 신기한 감정이 들어요. 유튜브 잘 되잖아요.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나 보던 많은 사람들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,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문제야?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, 인맥 쌓을 기회가 아니냐? 맞습니다. 맞죠?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? 바로 외부 모임에 중독된다는 거예요. 이 자체를 추구하게 돼요. 처음에 내가 유튜브에서나 보던 사람들, 1년에 몇 억 버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인맥이고 이것이 사회생활이구나.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심지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1대1로 따로 만나자 그러고 약속 잡고 그래. 그럼 그런 모임 약속이 점점 많아지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럼 이 모임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뭐예요? 이 모임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이 나의 성과야. 근데 이거는 뭐예요? 절대값이 필요해요. 절대값. 무슨 절대값? 시간.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이에요. 이것에 원래 없던 거잖아. 외부 모임이 없잖아요. 없었는데 갑자기 졸부되니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모임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내 성과에 넣을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. 왜?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정돼 있으니까. 상대성 이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말하는 건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면 너가 빛의 속도로 달리던지. 그러면 늘어나겠죠. 그럼 모임 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? 매출이 정체되고 내가 떨어지기 시작해. 그럼 모임 사람들이 돈 줍니까? 안 줘요. 그 사람들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.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불렀을까?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으니까 불러준 겁니다.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? 이거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. 공짜로 해주는 거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. 근데 엄마 아빠 중에서도 좋은 엄마 아빠, 어떤 엄마 아빠들은 공짜가 없어. 낳아준 것도 빚 갚으라 그래. 근데 만약에 내 사업이 이 모임에 나가느라 기울어요.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부를까요? 결국에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. 거기에 이런 모임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? 말로는 배우러 나간다고 하죠. 근데 속마음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게 있어요. 나 누구 알아. 나 땡땡땡 알아.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도움이 되냐? 누구랑 알아. 누구랑 뭐 했어.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나 주원교 알아. 그럼 여러분들이 도움 되는 거 있어요? 없어. 뭐 있어.
그죠? 그 현실이에요.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결국 내 인생은 누가 구해야 돼요? 내 인생은 내가 구해야 돼요. 내 인생은 누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. 엄마 아빠도 못 구해줘. 진짜로. 요즘에는 구해주는 엄마 아빠도 있더라고요. 일에서 출근해가지고 애 힘들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 힘든데 왜 야근 시키냐고 이런대잖아. 그런 식으로 누구 알아로 계속 인맥 넓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? 여러분들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의미가 생기는 거야. 그러면 그런 모임 계속 나가면서 돈 시간만 잃어버리고 얻는 건 없는 셈입니다. 심지어 같이 술 먹거나 골프 치면서 놀러 다닌다 그러면은 뭐 답도 없는 거고. 이미 이런 과정을 진짜 많이 저는 그래도 오래 거쳤어요. 예.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막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이제 쟤 겁먹들었네. 내 생각에 나를 가만히 제3자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임이 좀 많아진다. 아찔한 거죠. 저러다가 훅 갈 수도 있겠다. 왜?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은 세상에 공평하니까.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돈미새들 눈에만 보이는 아찔한 상황. 첫 번째, 나 차 바꾸려는 시그널이 보인다. 두 번째, 나를 위한 선물을 번아웃인데 나를 위한 선물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. 뭐 이런 소리를 해. 세 번째, 모임이 지나치게 많아진다. 이겁니다.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쫓는 삶을 산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